네, 이제 세 번째로 주전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전부리란 말은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통 간식이란 말을 주로 쓰고 요새는 간식보다는 또 특별하게 이제 밤에 먹는 것들을 뭐 야식, 야참 이래 갖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그리고 고유어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의 어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원에 대한 설명 들으면 여러분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원 설명들이 대부분 다 뭐 한자에 갖다 붙이든가 어떤 이야기에 붙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주전부리가 좀 다른 뜻으로 쓰여요. 썩 그 기분 좋은 뜻은 아닌데 자기의 어떤 그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하는 경우에 주전부리라는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건 그만큼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주전부리 말고 또 다른 뜻, 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제 밥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 먹으면 부모님들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군것질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군것질이 도대체 뭘까? 이걸 보면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을 떼고 계시는데 저 불을 뭐라고 그러냐면 군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뭐 그 아궁이가 다 없어졌고 저렇게 뗄 일이 없는데 저걸 군불이라고 그러는데 왜 군불이라고 그러냐? 불은 알겠는데 군은 뭘까? 저 때의 불은 사실은 그냥 떼는 불입니다. 원래 우리의 부엌은 취사와 난방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밥을 지을 때 밑에다 뭐 지피든 장작이든 불을 떼면 그것이 그 굴뚝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방을 데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참 괴로워요. 겨울에는 그렇지만 밥을 하는 동시에 난방을 하니까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 군불은 뭐냐면 저녁밥을 지을 때 방바닥을 덮여놨는데 겨울에 새벽녘이 되면 추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누군가 일어나서 다시 불을 뗍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요리를 위한 취사를 위한 불이 아닌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커다란 솥에 물을 좀 끓이는 정도로 이렇게 떼는데 그걸 군불이라고 그래요. 이때의 군불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불은 불이지만 쓸데없는 불 이란 뜻인데 실제로 쓸데없는 건 아니죠.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것질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군이 들어간 단어는 예를 들어서 군식구, 군입 이런 게 있어요. 군식구 안타깝지만 좀 필요 없는 식구, 더부서리하는 식구 이런 걸 뜻하잖아요. 군것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들어간 단어 중에 별로 썩 좋은 게 없는데 군것 그것에다 그 뒤에다 질까지 붙여요. 좋은 그 행동을 하는 거에 질을 붙이질 않죠. 그래서 군것질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를 먹는 것을 우리가 군것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인식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 시간에 우리가 점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아침과 저녁밖에 못 먹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먹고 살게 되면서 점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군것이라는 것은 그 끼니 사이에 먹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군것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전부리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 자체에서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끼니가 있고 새참이 있고 주전부리 요 말의 그 각각의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끼니는 뭐냐면 정말 오늘날의 삼시세끼 그때 먹는 것이 끼니예요. 과거에는 아침과 저녁만 먹었지만 요즘은 점심까지 포함해서 그걸 끼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먹는 것들은 결국 끼니가 아닌데 끼니가 아닌 것을 부르는 말 중에 새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참 뭘까요? 참은 참인데 사이에 먹는 참이란 뜻이에요. 이때의 새참은 절대로 군것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 강도가 아주 센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먹는 것이 새참이죠. 밥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중간에 뭐 국수를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거기에 뭐 막걸리를 한 잔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새참이라고 해서 또는 곁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뭔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안 먹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것저것 주워 먹는 것, 어른들은 또 주워 먹는다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것들을 주전부리라고 합니다. 근데 주전부리는 워낙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빈대떡 같은 경우 이게 주전부리일까 아닐까? 떡은 주전부리일까 아닐까? 조금 애매하죠. 근데
우리 밥상의 주인은 늘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주전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주전부리 이게 주전부리일까 아닐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마토를 두고는 이게 채소냐 과일이냐 늘 논쟁이 있죠. 이 논쟁은 생긴 것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역사적인 문제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과일입니다, 저렇게 생긴 것들은.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거를 채소로 취급을 해요. 요리의 풍습과 관련이 돼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이걸 수입할 때 채소로 수입할 때와 과일로 수입할 때 그 관세가 달리 매겨져 가지고 수입업자들이 채소로 분류를 한 거예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분류법은 아주 간단한 분류법이 있습니다. 이게 채소냐 아니냐는 분류하는 방법은 밥하고 같이 먹으면 채소고 밥 대 안 먹으면 과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요리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 반찬에 토마토가 올라오는 일, 요즘은 가끔씩은 뭐 샐러드 비슷하게 해서 올라오는 일이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뭔가 막 그 프라이팬에 볶아갖고 뭐 우리가 그 스파게티 먹게 되면은 토마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요리해서 먹는데 우리는 그렇게 요리해서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채소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를 살펴봐도 이거의 그 부르는 이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1년 감이었어요. 감은 감인데 1년, 그러니까 한 해밖에 못 사는 감이란 뜻이죠. 그러다가 서홍시, 홍시 붉은 감이죠. 서양에서 온 홍시란 뜻으로 서홍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토마토니 도마도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토마토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토마토의 그 이름과 관련해서 재밌는 게 바로 요 체리, 그다음에 애기, 방울 요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커다란 토마토만 있다가 조그만 귀여운 토마토가 나왔어요. 그거 이름을 뭘로 지을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국어 선생들이 지은 건 아니고요. 시장 상인들이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 지은 이름은 뭐였냐면은 애기 토마토였어요. 서양에서는 이걸 체리 토마토라고 부르는데 우린 체리가 뭔지를 몰라요. 잘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외국어니까 그건 안 되겠으니까 체리 토마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애기 토마토. 근데 애기는 좀 그렇죠. 입에 오도독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애기란 이름으로 부르기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상인들이 막 고민을 했는데 누군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썼어요. 방울. 모양도 딱 그렇고 크기도 딱 그렇고 말도 참 예뻐요. 심지어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방토라고 하면서 방울토마토를 줄여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주전부리거리로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저 키위인데요. 1300국에 보면 뭐 살얼이다 청설이 하면서 머리랑 다래랑 먹고가 나와요. 그 다래입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먹는 키위가 중국에도 그 비슷한 곳이 있어갖고 중국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양타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양타오가 서양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호주 거쳐서 뉴질랜드로 전파가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걸 잘 개량을 해가지고 상업용 과일로 만들었어요. 이걸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업자들이 이거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야, 뉴질랜드 그 새 있잖아, 날지 못하는 새, 그 키위라고 해. 생각해보니까 키위의 몸에 난 털이 저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키위라고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됐죠.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키위라고 부르면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다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다래라고 하기도 했어요. 양다래. 서양에서 온 다래니까. 근데 누군가가 참다래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여전히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양이 붙으면 서양에서 골라온 것을 얘기를 해요. 개가 붙으면 뭔가 질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참이 붙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거예요. 근데 산에 있는 다래를 참다래라고 안 하고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건너가서 개량돼서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참다래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상황이 좀 이상해진 거죠. 자, 그런데 요것들을 그래서 요 용어를 보고 야, 거기다 참을 붙이면 안 돼 라고 거부를 할 것이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그 식재료들의 어떤 그 유통과 그 다음에 그것의 수용 과정들을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재료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자몽에 관계된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요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통 신토부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자, 이분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계신데 신토부리는 그 땅에서 난 몸은 그 땅과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죠. 보통 그런 뜻인데 이걸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농사꾼들이나 아니면 장사꾼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 땅에서 낳은 식재료들은 우리들이 먹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땅에서 난 식재료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자몽이나 바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땅에서 자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저거를 우리 땅에서 재배할 수 없는데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고 거부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싼 값에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조차도 결국은 우리 음식의 일부로 끌어들여서 뭐 실제로 식재료로 그러니까 뭐 끼니 때 먹든 아니면 주전부리거리로 먹든 우리 음식의 일부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겠죠. 아까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쁘게 이름들이 자리 잡았는데 이 자몽 같은 경우는 이름이 썩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보통 자몽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이거는 그레이프프루트라고 이름이 참 이상하죠. 그레이프, 포도, 과일. 저게 포도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체리토마토보다 더 이게 거부감이 들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잠보아라고 불렀어요. 잠보아라는 그 포르투갈어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썼는데 잠보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시장 상인들이 고민을 하다가 생긴 거는 레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잠보아. 그래서 이 잠보아하고 레몬하고 합쳐가지고 잠봉, 자몽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이런 근거 없는 이름보다는 아까 토마토같이 방울토마토같이 이쁜 이름이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것도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이 됐기 때문에 굳이 신토부리를 외쳐야 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과일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다른 주전부리거리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대떡이 주전부리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뭐 고민이 될 텐데 일단 밥 때 먹는 것은 아니니까 주전부리거리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대떡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저게 떡인가요? 떡이라고 하면은 쌀을 가루를 내서 반죽을 해서 쪄낸 것이 떡인데 쟤는 처음부터 녹두가루하고 찹쌀가루 섞어서 지져낸 거죠. 처음부터 지져내는 떡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생김새도 뭔가 떡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걸 녹두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침은 보통 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내는 음식들을 보통 부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침이나 지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해석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빈자들을 위한 떡이어서 빈대떡이 됐다. 예, 거짓말입니다. 이런 한자에 갖다 붙이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빈자떡이 빈대떡이 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음운 변화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갖다 붙인 거죠. 또는 뭐 그 서울의 용산 근처에 빈대골이라는 그 꼴이 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갖다 팔기 시작하면서 빈대떡이 됐다. 글쎄요. 아닐 가능성이 크죠. 더 가능성이 큰 거는 아마도 빙자떡, 중국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빙자하게 되면은 원래 전병할 때 그 병이 중국 발음은 빙인데 그 병이 들어간 단어는 꽤 많죠. 전병 여러분 아시죠? 그 메밀로 주로 하는 거. 심지어 센베라고 하는 그 일본식 과자 있잖아요. 그것도 전병이에요. 전병의 일본식 발음이 바로 센베인 거고 우린 그냥 그걸 가져다 쓰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빙자라는 저런 전이 있는데 그 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빙자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뒤에다가 떡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붙여서 빈대떡이 된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이제 우리 음식의 일부로 들어와서 요새 간식거리로 뭐 또 안주거리로 아주 사랑받는 그런 음식들이 된 거죠. 기원은 중국이지만 우리 음식의 일부가 됐어요. 사실 이 전병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니까 센베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그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과자지만 마치 전병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과자라고 인식이 되지만 기원적으로는 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가면 전병의 종류가 아주 많고요. 많아서 이 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병 같은 경우에는 그 빵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빵하면 식빵을 떠올리겠지만 그 다음 떠올리려면 아마도 단팥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빵 하면 그것도 세대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단팥빵은 서양에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빵이었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단팥빵 보면 되게 이상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밀가루 반죽에 무엇인가를 넣어서 빵을 만드는 일은 없어요. 서양 사람들 뭐 사이에 넣는 거 보면 갈라서 재료를 넣든가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짤주머니로 해갖고 뭐 크림을 넣든가 이렇게 하죠. 근데 단팥빵 같은 경우 처음부터 팥소를 안에 넣고 구워냈잖아요. 이게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바로 전병 같은 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병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다시 동양 삼국을 회유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낸 거죠. 비록 단어는 중국에서 왔지만 이것도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와서 주전부리거리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전부리거리 중에 엿을 들고 왔는데요. 이 엿은 우리 곡물과 아주 큰 관련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엿의 제조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엿은 사실은 단 것이 부족한 시기에는 우리의 그 단 것에 대한 그 갈증을 달래주는 아주 중요한 주전부리거리였는데 이 엿과 관련된 말들을 들어보면 좋은 말이 없어요. 가장 심하게 쓰이는 게 엿 먹어라 또는 뭐 엿 같은 그다음에 엿장수 맘대로 좋은 뜻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도대체 뭘까? 특히 이제 엿 먹어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함을 느꼈어요.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설명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엿 먹어라. 자, 염은 사람이 그 세상을 뜨면은 이렇게 천으로 싸면서 염을 하잖아요. 설마 그렇게 말을 만들었을 리는 없죠. 엉뚱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어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그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그 1960년대 이제 그 중학교 입시에 다음 중 엿의 재료가 될 수 없는 것은 해갖고 쭉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즙이었대요. 무즙. 근데 아마도 뭐 아밀라 그 영어로 된 그 다른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제 그 무즙으로 만든 엿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 답을 써갖고 틀린 거예요. 없는 것이었는지 있는 것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무즙으로 엿을 써서 그 지금의 어떤 교육청 또는 문교부 여기에 갖다 갖고 던지면서 엿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듯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문헌을 찾아보면요, 1930년대, 20년대의 문헌에도 신문 기사에도 엿 먹어라가 나와요. 1950년대, 60년대에 이런 그 사태가 있을 줄은 누군가 미리 알고 이런 그 표현들을 만들어냈을 리는 없죠. 대부분 다 이렇게 가짜로 갖다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근데 엿 같다는 왜 생겼을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찐득찐득 달라붙으면서 손에 끈끈하고 먹을 땐 좋지만 이 끈끈한 느낌들이 싫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는 그 정도의 추측만 하고 있어요. 엿장수 마음은 도대체 뭘까? 다행히도 엿장수 마음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게 제멋대로 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나본 엿장수들은 제멋대로 조금 주기보다는 제멋대로 많이 주는 엿장수였던 것 같아요. 개평을 많이 주는 그런 엿장수에서 이때는 뭐 또 푼푼한 마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간식거리 한번 볼까요? 또 다른 간식거리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은 아주 그 하이테크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온도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겨울에는 가능하지만 온도가 실제로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임의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유 크림을 계속 저어주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꽤나 나중에 만들어진 음식이고 그래서 비싼 음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1950년대 저렇게 뭔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얼음물을
얼려가지고 거기다 발을 꽂아가지고 그 미루나무로 만든 발을 꽂아서 만든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삼강 하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드한가요? 심지어 저거는 이제 오늘날에는 뭐로 불릴 때가 많으냐면 그냥 하드라고 불릴 때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하드는 형용사여 갖고 뒤에 뭔가 꾸밈을 받는 말이 와야 되는데 나이 든 세대들은 그냥 하드 주세요. 저도 하드를 먹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왔나 기원을 찾아봤더니 삼강 하드 아이스크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고급이고 비싼 거는 알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도 부족하고 또 값이 올라가니까 아이스 케이크를 만들고 그거의 이름을 하드 아이스크림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떼버리고 하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썼던 거죠. 그러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그 아이스 케이크라는 이름이 나중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이스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변이들을 겪게 되는데 이 아이스 케이크 같은 경우는 참 그 남학생들의 못된 장난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아이스크림 또는 아이스 케이크와 관련해서 재밌게 이제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는 이것을 얼음 보숭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 얘기하면 대표적인 사례로 올라오는 게 얼음 보숭이인데 이것도 참 누가 시작한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얼음 보숭이 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달라고 해야 되냐면 에스키모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에스키모? 예, 북한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외래어 안 쓰는데 이 아이스케이크가 이제 북한에서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아이스크림의 상표 이름이 에스키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다 이것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에스키모라고 부릅니다. 아이스크림의 뜻으로. 자,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일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뭐 빈대떡, 그 다음에 그 엿,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이런 어떤 몇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밥상의 주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야채로 채소로 취급이 되면서 그게 밥상으로 올라오려고 하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건 끼니 때 이외에 먹는 거기 때문에 밥상의 주인으로 취급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삼시세끼만 먹어야 되느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되느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일을 하기 전에 먹어야 되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먹지 않다가 요즘에는 그 어떤 노동의 양식들이 바뀌게 돼서 꼭 때를 정해놓고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할 때는 그 근무 시간 중에는 먹을 수가 없어서 먹진 않지만 집에 있을 경우는 끊임없이 주워 먹잖아요.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이렇듯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자유롭게 먹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밥상에 올라가는 일은 없으니까 밥상의 주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밥상의 주인과 동등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다시 하나가 있죠. 과거 사람들은 못 먹어서 탈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삼시세끼 밥 다 먹고 중간중간에 손이 가는 대로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니 성인병이니 이런 거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주전부리 하지 말아라, 군것질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음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의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만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많이 먹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주전부리들이 우리 음식의 그 밥상의 주인은 될 수 없을지라도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